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리모 레비 지음 북 인 더 갭 출판의 고통에 반대하며입니다. 먼저 프리모 레비 작가 소개를 보면 191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나 토리노 대학 화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의 조상들은 19세기 초 스페인에서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으로 이주해온 유대인들로 토리노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대학 졸업 후 반파시즘 파르티잔 부대에 가담했다가 파시스트 공화국 군인들에게 붙잡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인 생환과 교양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회고록과 소설 등을 집필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이것이 인간인가, 휴전, 주기율표,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지금이 아니면 언제, 멍키 스패너 등이 있다. 고통에 반대하면은 일간지 스탐파에 연재된 글을 모은 에세이집으로 나비, 거미, 딱정벌레 같은 작은 미물에서부터 유년 시절 글쓰기, 문학과 현대 문명에 대한 성찰에 이르기까지 레비의 방대하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타자를 향한 한 인문학자의 열정에 찬 호기심은 물론 아름답고 탁월한 글쓰기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은 왜 쓰는가 소설 쓰기 챕터를 발췌하여 낭독해 보겠습니다. 왜 쓰는가? 독자는 보통 젊은 독자는 작가에게 단순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 종종 있다. 왜 이러이러한 책을 썼는지 또는 왜 이런 방식으로 썼는지 아니면 심지어 좀 더 보편적으로 왜 작가들은 그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다른 질문들을 모두 포함하는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기란 어렵다. 글을 쓰도록 이끄는 이유들을 작가가 항상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단 한 가지 이유로 글쓰기에 이르는 것도 아니며 같은 책이라도 시작할 때와 끝맺을 때의 이유들이 항상 같은 것도 아니다. 내가 보기엔 적어도 9가지의 동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이 동기들을 설명해 보겠다. 하지만 독자의 직업이 글을 쓰는 일이든 아니든 이와 다른 이유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왜 글을 쓰는가? 첫 번째, 충동이나 욕구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2차적 접근으로 가장 사심 없는 동기이다. 자기 내부에서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불러주는 대로 글을 쓰는 저자는 어떤 결과를 겨냥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이 저자에게 명성과 영광을 안겨줄지 모르겠지만 이는 잉여, 즉 부차적인 이익일 뿐 저자가 의식적으로 열망한 것이 아니다. 요컨대 부산물이다. 물론 이런 명확한 사례는 극단적이고 이론적이며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을 뿐인데 사심이 전혀 없는 작가 또는 일반적인 예술가의 존재는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는 낭만주의 작가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 시대와 먼 옛날 위대한 작가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예를 찾으리라고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더 쉽게 이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산들이 종종 하늘 색깔과 섞여 하나의 색깔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행히 다음의 2가지 변이형들은 거의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자기 독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 글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글쓰기를 즐기는 사람이 자기 기쁨의 일부분이라도 독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순수한 엔터테이너들은 존재한다. 종종 전업 작가들이 아니며 야심과 거리가 멀다. 문학적이건 그렇지 않건 무거운 신념과 독단적인 엄격성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밝고 맑으며 오랜 세월 헛되지 않게 살아온 사람처럼 명쾌하고 지혜롭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루이스 캐럴이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수학자이자 대학 학장으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으며 먼저 이상한 나라에서 그 다음 거울 나라에서 앨리스의 모험과 함께 6세대를 매혹했다. 그가 상냥한 천재였음은 그의 책들이 1세기가 지난 후에도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서 입증된다. 캐럴이 이상적으로 헌정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그의 책에서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논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다. 그의 책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슬그머니 주입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확히 기인하는 것이다. 도덕적 교훈도, 교훈적 노력도. 글을 쓰는 이유 3번째.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명확히 제시되어야만 독자에게 가치 있을 수 있다. 베르길레우스의 농경시 같은 희귀한 예외를 제외하고 교훈적 의도는 서사 캔버스를 아래에서부터 좀 먹고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오염한다. 이야기를 찾는 독자는 이야기를 찾아야 하지 원하지 않는 교훈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물론 예외가 있다. 시인의 피를 지닌 누구나 시를 찾고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 별, 원자, 새끼를 낳는 암소와 양봉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수수께끼 없이 이야기하는 순전한 마음의 소유자인 펠레그리노 아르투시의 주방에서의 과학과 잘 먹는 것의 예술을 언급함으로써 충격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는 문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며 위선자들과 소화불량자들이 경멸하는 주방에서의 기술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자진해서 가르치고 많이 말하고 자기 주제를 깊이 아는 사람으로 단순 명료하게 행하고 자동으로 예술적 작업을 만들어낸다. 책을 쓰는 이유 4번째.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체가 목적인 예술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가 논하는 동기들이 자신들이 그 기원이 되는 작품의 가치만큼 중요성을 띠지는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이 적절하겠다. 책은 훌륭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이고 그것이 쓰여진 목적과 전혀 다른 이유들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흔한 일은 아니지만 비열한 목적으로 고귀한 책들이 쓰여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세상을 좋게 발전시키는 방법을 아는 누구에게든 어떤 불신감을 갖고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 체계를 너무 선호하는 나머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지나치게 강한 의지를 소유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히틀러가 나의 투쟁을 쓴 뒤에 행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많은 다른 이상주의자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갖게 되면 전쟁과 학살을 촉발하리라고 종종 생각했다. 글을 쓰는 이유 5번째. 자기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런 이유로 글을 쓰는 사람은 단지 4번째 경우처럼 축소되고 그래서 덜 위험한 버전이다. 사실 이 범주는 철학자들의 범주와 일치한다. 그 사람은 천재거나 범인이거나 오만한 자거나 인류를 사랑하는 자거나 애호가이거나 광인이다.
책을 쓰는 6번째 이유. 고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이다. 글쓰기는 고백 혹은 프로이트의 긴 의자와 등가물이다. 갈등에 휘둘리는 작가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가 이런 방식으로 그런 갈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수년 전 내게 일어난 일 그대로 말이다. 그러나 자신의 고뇌를 여과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요청한다.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고뇌를 독자의 얼굴에 내던지지 말고 이 요청을 무시한다면 그는 자신의 고뇌를 없애지도 못하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 글을 쓰는 이유 7번째. 유명해지기 위해서이다. 광인만이 단지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것 같다. 그러나 또한 가장 겸손한 작가라도, 가장 잘난 체하지 않는 작가라도, 위에서 언급한 천사 같은 캐럴이라도 이 동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작가는 없을 것이다. 유명해지는 것, 신문에 난 자기 기사를 읽는 것, 화제에 오르는 것, 이 모두는 달콤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삶이 줄 수 있는 기쁨들 중 소수는 막대한 노력을 요하는 법이며 적은 노력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글을 쓰는 이유 8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콜로디, 발자크, 도스토옙스키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또는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누수를 막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하거나 놀라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다. 당연하게 글쓰기는 다른 유용한 활동처럼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직 돈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위험하리라. 항상 다수 대중의 취향과 순간의 유행에 영합하려는 쉬운 방식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이유 9번째. 습관에 의해서이다. 가장 사디스트적인 이 동기를 위해서 마지막을 남겨뒀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작가가 추진력, 글쓰기의 사명, 자신이 상상한 이미지의 생명력과 형태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망을 소진하는 경우가 있다. 더는 이미지들을 상상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는다. 명예도 돈도 관성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책에다 이름을 계속 남기기 위해서 매번 똑같이 쓴다. 자기가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는 멀리 나아가지 않으려 하며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게 된다. 침묵이 더 품이 있다.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 간에. 소설 쓰기. 35년간의 수련 및 위장된 혹은 공개된 자전적 글쓰기 끝에 나는 어느 날 뚝을 넘어서서 소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관해, 그리고 만약 살아있다면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에 관해 진행 중인 논쟁에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고 소설을 써보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 기획이 완수되어 책이 찍혀나와 서점에 놓이니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듯한 상쾌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면 누구나 그렇듯이 친구에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싶다. 때로는 그런 요청을 받지 않은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친구들이 지루해한다는 것을 잘 안다. 만일 그렇다면 그저 책장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 사람은 허구의 이야기를 쓸 때 어떤 기분을 느낄까? 눈에 보이는 것을 쓰는 것은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리고 덜 즐겁다. 그것은 쓰기, 묘사하기이다. 당신에게는 흔적이 있어 그로부터 최근 또는 예전 기억을 파헤치고 발굴한 것들을 재구성하고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일종의 마음의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 당신은 평범한 사진사도 훌륭한 사진사도 심지어 예술적인 사진사도 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묘사하는 것을 고귀하게 꾸밀 수도 있고 객관적이고 수수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왜곡된 명암이 뚜렷하지 않은 초점이 맞지 않은 중심을 벗어난 과소 또는 과다 노출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의 힘이 당신을 인도하고 지지하는 모든 경우 당신은 현실에 단단히 발붙이고 있다. 소설을 쓰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초월적 쓰기이다. 당신은 더 이상 땅에 발붙이고 있지 않다. 당신은 모든 감정으로 두 개의 앞날개가 달린 비행기에 탄 아니면 계류형 밧줄이 끊어진 열기구에 탄 개척자의 두려움과 열정으로 하늘을 난다. 최초의 느낌은 나중에는 결국 비중이 줄어들겠지만 무제한적인 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의 느낌이다. 당신은 원하는 주제 또는 사건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비극적이며 환상적이든 희극적이든 음울하든 명랑하든 구슬프든 그리고 그것을 천지창조의 첫 번째 날과 현재 아니 당신의 뜻대로 만들 권리가 있는 가장 먼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시간에든 위치시킬 수 있다. 또한 당신이 원하는 장소를 이야기의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당신의 집 거실이든 최고천이든 타무르의 왕궁이든 낚싯배의 선창이든 적혈구 내부든 탄광 막장이든 매음꿀이든 요컨대 당신이 본 적 있는 어떤 장소라도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나 그에 관해 읽은 적 있는 또는 영화나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혹은 상상한 적이 있거나 상상에만 존재하는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떤 장소라도 말이다. 지구의 모든 것, 아니 우주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다. 그리고 우주가 당신에게 너무 좁다 싶으면 당신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그것이 물리학 법칙과 상식을 따른다면 좋다. 아니라면 그래도 좋다. 아니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어쨌든 당신은 재앙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몇몇 까다로운 독자가 자신의 실망이나 의의를 세련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지를 보낼 것이다. 요컨대 당신이 낭비하게 될 시간 외에는 당신이 무릅쓸 위험은 수업에서 에세이를 쓰는 학생보다 더 크지 않다. 최악의 경우 당신은 나쁜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 정도면 아주 멋진 직업 아닌가? 등장인물로 넘어가면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이 주제, 즉 작가, 등장인물, 독자 사이의 삼각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히 많은 책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나도 그 일원이 되었으므로 신뢰를 무릅쓰고 내 생각을 전하고자, 즉 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자 한다. 등장인물에 관해서도 역시 처음에는 무한한 자유를 느낀다. 이론상 당신은 등장인물에 대해 지구상의 어떤 독재자도 가져보지 못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 그들을 난쟁이거나 거인으로 살게 할 수도 있고 괴롭히고 고문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되살릴 수도 있다. 또는 아름다움과 영원한 젊음, 힘, 당신이 갖지 못한 지혜, 매 순간의 행복, 사랑, 부, 천재성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만 그렇다. 당신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들과 엮여 있기 때문이다. 이 환영들은 모두 당신에게서 태어난다. 좋건 나쁘건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싹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배정된 스파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당신의 일부를, 당신의 심리적 긴장을 드러낸다. 벽에 난 금이 더 벌어질지 어떨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리 이음새처럼 말이다. 그들은 당신이 나를 말하는 방식이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이야기하게 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말할지도 모른다. 아마 그들은 당신보다 더 오래 살 것이며 그렇게 당신의 악덕과 과오를 영속시킬 것이다. 책 속의 등장인물은 사실 이상한 창조물이다. 그들은 피부도 피도 살도 없고 그림이나 밤에 꾸는 꿈보다도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들은 단어, 즉 흰 종이 위에 끄적인 검은 글씨 외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몇 세기에 걸쳐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사랑에 빠진다. 그들 모두는 어떤 기본적 권리의 보고이며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안다. 작가로서 당신의 자유는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 상상한 이야기 속 난쟁이를 좌절시키려 하면 그의 본성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고자 하면 또는 그의 마음에 들 행동을 금지하고자 하면 당신은 조용한 그러나 확실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시펄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나 당신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만지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가 실제하지 않는 자가 거기에 있다. 그는 존재하고 숙고하고 당신의 손을 밀어버린다. 그는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도 하며 조용하고 완강하다. 당신이 계속 고집하면 그는 시무룩해진다. 그는 뒤로 물러나 당신과 협력하는 것을, 자신의 대사로 당신에게 힌트를 주는 것을 그만둔다. 그는 육체를 잃고 평평하게, 가늘게, 하얗게 된다. 그는 종이이고 종이로 되돌아간다. 또 다른 점에서도 역시 창조의 자유는 허울 뿐이다. 진짜 사람을 등장인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 즉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왜곡 없는 전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 작업을 수행하는 것, 작가로서 당신의 기분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난 사람 또는 다른 등장인물의 파편을 주입하지 않고 등장인물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전자의 불가능성은 수천 년 동안의 문헌들이 입증한다. 가장 훌륭한 텍스트에서조차도 글로 표현한 묘사의 성과는 항상 제한적이다.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작가가 대상의 키, 머리색과 눈동자색, 얼굴색, 체형, 말투, 웃는 모양, 걸음걸이, 몸짓을 묘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전주의적 기법의 소설 또는 객관적인 전기에서조차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의 표현 수단의 본질적인 불충분함으로 인해 미메시스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극장과 텔레비전은 더 나은 정확도로 미메시스를 이루어낸다. 사실 죽은 사람들을 연출한 장면이 글로 표현한 묘사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것은 우리를 혼동시킨다.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전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만일 홀로그램이 우리에게 3차원이라는 선물을 준다면 우리의 혼동은 엄청나게 더 커질 것이다. 그것은 검은 마법 같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한 매체와 경쟁하려는 것은 작가에게 시간 낭비이다. 그러나 무에서 등장인물을 창조하는 것의 불가능성은 내가 보기에 철석처럼 확고하다. 나는 이미 작가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부를 등장인물에게 이입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비하는 결코 완전히 창조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또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이다. 당신은 순진하게도 당신의 작업장에서 만들어냈다고 믿는 등장인물은 스스로가 어떤 불가사의한 시간에 찍힌 기억의 다락으로 추방된 사진들의 카메라임을, 테세라 모자이크임을 드러낸다. 요컨대 당신이 소생시키고 그럴듯하게 만든 그것이 당신의 공로라고 할 수 있는 복합체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산더미 같은 잡동사니로부터 유기체를 만들어내는 이 예술 행위에 대해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금지적인 규칙을 세워볼 수는 있다. 당신의 등장인물은 도덕적이거나 매력적이거나 지혜로울 필요가 없다. 또한 일관성 있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어쩌면 그 반대가 맞을지도 모른다. 너무 일관된 인물은 뻔하다. 즉, 지루하다. 그런 인물은 충동이 없고 모든 것이 설정되어 있으며 자유의지가 없다. 등장인물은 우리 모두가 그렇듯 일관성이 없어야 하며 기분이 자주 바뀌고 실수를 저지르고 길을 잃고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성장하거나 타락하고 또는 죽어야 한다. 계속 똑같다면 그는 피조물의 복제품이 아니라 조각상의 복제품, 즉 이중 복제품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관성 없음의 기저에는 더 심오한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것이 지켜졌는지는 나중에 책이 다 쓰여져 독자의 피가 잠시 동안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빠르게 도는 신호를 보낼 때 알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모 레비지움 북인더갭 출판의 고통에 반대하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